안녕하세요. 턴어라운드 투자로 40억 달성한 주식코치 김혜선입니다. 지금 촬영 일자는 3월 2일 저녁 9시 반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시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주말 사이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진짜 전쟁을 좀 시작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오늘은 우리나라만 3.1절 대체 공휴일로 휴장인 상태고, 다른 나라 증시들은 정상적으로 개장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된 우리 한국 증시 ETF인 WY 같은 걸 좀 보면은 아마 내일 한국 증시는 좀 약세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진짜 하락의 시작일지 아니면 금방 회복할 수 있을지는 뭐 솔직히 모르죠. 근데 저는 사실 코스피 지수가 솔직히 1만 정도는 무난하게 쉽게 갈 수 있고 잘 가면 15,000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가 15,000 간다고 하면 사실 허무맹랑한 소리라 생각하실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감도 안 오실 건데 제가 이제 근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부동산 자금의 대이동. 우리 현 정부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의 어떤 가계 자산들을 국내 증시로 밀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강경책들을 펼치고 있다. 그건 한 3가지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이제 5월 9일부로 종료된다는 거. 즉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에 가산세가 또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과 유예 종료 전후에 이런 부가세금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과 유예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좀 내놔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시지가 비율과 보유세가 상승될 예정이다.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학습했던 효과로 버티려고 하시는 다주택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죠. 근데 정부는 이들의 매물마저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에 나오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즉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런 세금 부담을 강화해가지고 버티는 것보다는 매도하는 게 훨씬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는 정부에서 실제로 논의 중인 사항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에 다음 카드로 나올 것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주택자들의 대출 규제까지 이제 고려를 하고 있죠. 현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을 회수하거나 혹은 연장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의 자금 압박을 통해 매도를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사실 현재 4차례에 걸쳐서 논의 중이기도 하고요. 이런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정책이 도대체 어떤 효과를 만들어 올까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런 정책 속에서 다주택자들은 일단은 버티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해야 유리한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근데 현재 우리 국내 다주택자들의 수가 한 24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서울 내부 다주택자가 약 40만 명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 또 20%, 즉 8만 명 정도가 서울의 상급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급지는 뭐 강남이나 아니면 뭐 송파구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상급지들 있죠. 그런 구역을 말하는 건데, 이 8만 명, 즉 8만 채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은 우리가 흔히 뭐 네이버 부동산으로도 조회할 수 있고 다양한 부동산 어플로도 조회할 수 있는데 서울 상급지의 평균 거래가가 대략 한 25억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25억 원 곱하기 8만이면은 계산기를 단순하게 두들겨봐도 200조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자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금이 결국 주식시장으로 밀려 들어온다면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뭐 역대급 외인 매도 하면서 뭐 7조 원 매도했다 이러면서 뉴스에 떠들썩한데, 이런 뉴스에 나온 7조 원 매도 되게 귀엽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우리 국내 증시로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축으로 증시의 상승을 향한 이제 정부의 강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 여기도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정부의 대대적인 상법 개정이죠. 이제 이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여태까지 있었던 국내 증시의 악습인 중복 상장을 막고 또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런 방향이 있는데, 이런 결과로 LS와 파마리서치는 이제 중복 상장이 막혔다는 케이스가 실제로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전량 소각했죠. 제가 그때 컨콜 영상 찍으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방향이 결국에는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있는 것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즉 국내 증시를 부양하는 강력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금융위원회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이 금융위원회에서 4대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시켜서 이 코스닥 기업의 부실기업들을 증시에서 퇴출시켜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키우고 있다. 그래서 좀비 기업들이나 아니면 너무 시가총액이 적거나
적자가 좀 지속되는 회사들 계속해서 코스닥에서 퇴출시켜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체력을 계속 키우려고 할 겁니다. 세 번째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해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저PBR 기업들의 의도적인 주가 하락 유도가 의미가 없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런 승계 과정에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준 자체를 이런 시가총액 기준이 아니라 이 기업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이런 증여세나 상속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업들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주주 환원을 많이 하고 뭐 배당을 많이 한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런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유리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의도적인 주가 하락 유도가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현재 배당 분리 과세까지 도입시켜서 우리 기업들의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또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배당 분리 과세가 적용이 된다면은 기업의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이 훨씬 많아질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배당을 진행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현 정부의 국내 증시 드라이브는 사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러한 방향들이 국내 증시를 이머징 마켓, 즉 신흥국에서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게 하고 이런 방향들이 또 엄청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6천 정도까지 빠르게 상승했지만 1번과 2번의 콜라보레이션만으로도 더더욱 강하게 상승할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사실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이 되는 건데 예전부터 우리 국내에 대한 큰 흐름을 봤을 때 일본의 한 10년을 따라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일본 증시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지금까지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국내 증시 상승론자의 어떤 편향으로 보일 수도 있죠. 자, 일본 증시가 체질적으로 바뀌었던 시기를 한번 볼 건데 2012년에 니케이 255 지수가 7천 그리고 현재는 58,000포인트고요. 한 8배가 좀 넘게 올랐죠. 이때 일본의 그런 시대적 배경은 사실 내수 침체가 굉장히 오래 진행됐었고 슈퍼 엔고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출이 굉장히 좀 불리했던 그래서 기업들의 수출도 침체되어 있던 그런 경제적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등장했던 게 아베거든요. 이 아베의 경제 정책 방향인 아베노믹스와 저PBR 개선 정책으로 인해서 이 일본 증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천에서 58,000포인트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대개혁이 생겼던 건데 이 아베노믹스는 돈을 많이 풀어서 내수를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켰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엔화 약세를 유도해서 기업의 수출을 동시에 살리는 그런 의도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엔화의 가치를 조금 따져보면은 그 당시 1달러로 살 수 있는 엔은 75엔이었고요. 지금은 1달러로 살 수 있는 엔은 150엔입니다. 즉 엔화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기업의 가치가 그대로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엔화가 반토막이 나면은 주가지수는 정확히 2배가 오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정책의 방향이 일본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고요. 기업의 성장이 발생해서 주가지수를 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2021년에 일본 기시다 정부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명목으로 저희 국내와 비슷하게 가계의 자산을 투자로 옮기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기업 가치 제고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던 그런 배경이 있어요. 즉 PBR 1 미만인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수립시키고 실행하도록 강요를 했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 국내 정부가 현재 지금 정확하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돈 풀기를 통해서 통화가치 절하를 유도하고 있고요. 저희 국내 기업들 보면은 무역 수지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했듯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내 증시의 거버넌스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있죠. 가계의 자산을 투자로 옮기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또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증시로 밀어넣는 정책들까지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10년간 8배가 넘게 오른 것들을 우리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지금 코스피 지수가 작년 4월 기준 저점인 2400포인트부터 한 2.5배가 올랐는데 그래서 한 6천 정도 됐죠. 근데 8배에 비하면 좀 턱없이 모자라지 않나요 이거? 심지어 우리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이 AI 산업의 최전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메모리가 가장 핵심이다. 근데 이 메모리 사업에 전 세계 1, 2등이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방향의 가속화가 빨라져도 더 빨라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코스피가 뭐 고점이니 뭐니 얘기하는 게 사실 좀 웃기기도 하고요.
아직도 갈 길이 저는 많이 멀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코스피 1만 뭐 더 넘어서 15,000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란의 대립 구도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 조정을 예상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저도 단기적인 조정을 예상하긴 하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 방향성은 상방으로, 그것도 아주 강한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와도 사실 코스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냥 갈 길 가셔야 될 것 같아요.